아마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 물리학자 같아요. 외계인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도 스티븐 호킹이 표명하기도 하는데요. 거대한 우주에서 외계의 지적 생명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도로 발전한 외계의 지적 생명은 우리 인간을 우호적으로 대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는 그들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스티븐 호킹이 남긴 여러 명언이 있는데요. 나는 영원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다. 하지만 나는 계속 어떻게 그리고 왜를 물어왔다. 아마도 우주에는 생명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적 생명은 아주 드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지구에도 지적 생명이 출현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우리 인간 자체도 우주적인 규모에선 과연 우리가 스스로를 지적 생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 예,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이고요. 오늘 법물리에선 아마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 물리학자 같아요. 스티븐 호킹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태어난 날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스티븐 호킹이 탄생한 1942년 1월 8일과 갈릴레오가 사망한 날 1642년 1월 8일은 정확히 300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 돌아가신 날은 또 아인슈타인의 생일인 3월 14일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과학자들은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여러분이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3월 14일에 돌아가셨다고 누가 화이트데이를 가지고 스티븐 호킹의 사망일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재밌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아버지는 의학자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스티븐 호킹이 어려서 의학 연구자인 아버지를 많이 존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나중에 연구자가 되겠다 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그 아버지가 하고 계신 의학이 스티븐 호킹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정밀한 과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국 보다 더 근본적이고 엄밀한 질문과 답변을 추구하는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스티븐 호킹 가족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 스티븐 호킹 가족의 식사 시간을 본 적이 있나 봐요. 흥미로운 모습을 전하는데요. 이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은 먹으면서 얘기는 한마디 안 하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온 책을 읽으면서 단 한마디 대화도 없이 식사를 진행했다. 라는 것, 그런 일화도 재밌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은 꽤 뛰어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 보여요. 옥스포드 대학교에 진학해서 물리학을 공부하는데요. 처음에 1년 반 정도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쉽다고 생각했대요. 너무 지루하게 그 수업을 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행히 3학년쯤부터는 조금 더 물리학의 전공 과목을 깊이 있게 배우면서 그때 다시 물리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스티븐 호킹은 스스로를 아마도 굉장히 교수들이 불편해하는 학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티븐 호킹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의 대학원으로 가고자 목표를 세우는데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요구한 것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해야 한다라는 걸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스티븐 호킹이 마지막에 졸업 직전에 일종의 구술시험, 말로 하는 시험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때 심사하신 교수님들을 협박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협박했냐면 자기를 1등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내가 안 떠나고 옥스퍼드에 계속 남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1등으로 하면 선생님들이 저를 더 오래 볼 거니까 다 저 보기 싫잖아요. 저 떠나게 도와주세요. 그런 재밌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1등을 합니다. 1등을 한 이유가 사실 스티븐 호킹이 이 심사위원 교수님들을 협박해서 1등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심사위원에 참여했던 분이 남긴 얘기가 있어요. 심사를 해보니까 스티븐 호킹 이 학생이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1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죠. 다들 아시잖아요. 이후에 좀 안타까운 근위축, 루 게릭 병이라고 불리는 그 병에 걸리는데 그 전에는 캠브리지에서 보트클럽 활동을 한 그 운동도 좋아했던 그런 것도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캠브리지를 다니던 스티븐 호킹이 안타깝게도 21살 때 1963년인데요. 그때 루게릭 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당시 호킹을 진단한 의사는 호킹에게 앞으로 글쎄 길어도 뭐 2, 3년밖에 살지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데요. 호킹에게 떠오른 생각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호킹이 어떻게 회상하냐면 이 루게릭 병을 진단받기 전에는 자신의 삶이 굉장히 지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을 받고 자기가 일찍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자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사실 호킹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던데요. 저도 제가 살아가는 삶이 영속한다면 그러면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이 유한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호킹도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자, 호킹은 돌아가신 다음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힙니다. 근데 호킹이 묻힌 바로 근처에 뉴턴도 있고요. 다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서 호킹이 얼마나 큰 존경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표지석에는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서 찾은 아주 훌륭한 업적 중에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적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 수식을 자기 묘지의 표지석에 조각해서 지금도 남아있죠. 제가 알기로 이 수식을 표지석에 적어달라는 것이 스티븐 호킹이 부탁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스티븐 호킹이 결혼한 그런 이야기도 흥미로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로 개봉한 적이 있죠. 원래 영화의 제목은 Theory of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의 이론인데 우리말로는 좀 다른 제목으로 개봉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스티븐 호킹이 1963년 21살 때 진단을 받는데요. 1년 전 1962년에 한 여성을 만납니다. 바로 제인 와일드라는 여성이고요. 62년에 만났고요. 63년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는데 64년에 약혼합니다. 즉 스티븐 호킹과 약혼한 제인 와일드는 이 스티븐 호킹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어쩌면 2, 3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약혼하고 그 다음해인 1965년에 결혼한 거죠. 이것도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몇 년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스티븐 호킹과 결혼한 제인 와일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둘은 30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혼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이 제인이 다니던 교회의 합창단에서 다른 남성을 만나서 둘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플라토닉 러브 같은 서로 호감을 갖고 사랑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알게 된 스티븐 호킹이 아마도 제인을 생각한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이, 제인이죠, 자신을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약속하면 둘의 관계를 용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어지던 결혼 생활은 결국 1995년에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스티븐 호킹은 자신을 상당 기간 간호했던 다른 여성, 일레인 메이슨이라는 분과 재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혼을 해요. 10년 정도가 지나 2006년에 이혼을 해서 결혼 상태가 아니게 되는데 이 간호사였던 분과 이혼한 이후에는 첫 번째 와이프죠, 제인.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죽을 때까지 아마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하면 다들 떠오르는 음성 있죠. 기계음 같은 것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음성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호킹이 이런 장치를 이용하게 된 것이 루게릭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운동신경을 점점 손상시켜서 움직이는 근육들이 점점 못 쓰게 되거든요. 한 70년대까지는 그래도 호킹이 말을 할 수 있었고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가족 그리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 호킹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이제는 손을 못 쓰게 되고 점점 마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호킹이 사실 물리학자들은 연구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수식을 종이나 칠판에 적으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사고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더 이상 이제 호킹은 자신이 수식을 직접 적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호킹은 정말 천재라고 제가 생각한 게 수식을 적어야지만 보통 물리학자들은 생각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호킹은 수식을 손으로 적지 않고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기하학적인 상 같은 것을 마음에 떠올리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악기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음악 전체를 생각만으로 구성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호킹은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을 이용한 방법으로 연구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 호킹이 남긴 흥미로운
말이 알려져 있어요. 영어로 I would be right than rigorous.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킹이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가 물리적인 사고를 머릿속에서 진행하는데 그 사고가 옳으면 될지 굳이 엄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어떤 느낌일지 떠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많은 위대한 물리학자들은 흥미롭게도 계산을 하기 전에 답을 합니다. 답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직관적이고 굉장히 빠른 먼저 답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호킹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물리적 사고가 옳다면 최종 결과에 이르기 위한 중간의 단계의 엄밀성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겠다. 장애가 생긴 다음에 자기가 택한 연구 방법에 대한 일종의 변호 같은 것도 이 호킹이 남긴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킹은 처음에는 손을 이용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다가 다음에는 눈썹을 움직여서 의사소통을 하고요. 이후에는 눈썹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져서 2005년부터는 볼의 근육을 움직여서 소통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었냐면 호킹이 사용하는 게 사실 컴퓨터 장치거든요. 단어가 지나갈 때 볼 근육을 움직여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컴퓨터가 호킹이 만든 단어를 보여주면서 그 단어가 들어간 여러 문장들의 후보를 보여줍니다. 그럼 호킹은 그 문장 중에 하나를 다시 볼 근육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문장 전체를 구성하면 그렇게 구성된 문장을 컴퓨터가 음성의 형태로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하는 방식인데요. 이후에는 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호킹이 썼던 예를 들어 논문들, 썼던 책들을 다 학습한 다음에 호킹이 이 단어를 말하기 시작할 때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다라는 예측을 점점 정교화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써서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느리지만 문장을 구성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킹이 말년에는 볼 근육도 움직이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뇌파를 직접 이용을 해서 소통하는 방식도 시도를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티븐 호킹의 물리학에서의 업적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첫손으로 꼽는 것이 바로 블랙홀의 호킹 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블랙홀이라고 하면 빛이든 물질이든 빨아들이기만 하지 밖으로 방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호킹이 발견해낸 놀라운 사실이 블랙홀도 무언가를 외부로 방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블랙홀이 있으면 블랙홀 주변에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사건의 지평선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호킹이 처음에 호킹 복사를 설명한 방식은 이런 거였어요.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에서 진공 중에서 입자와 반입자의 쌍이 만들어지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물리학에서는 진공 요동이라고 부릅니다. 진공에서 아무런 일도 없는데도 입자 반입자의 쌍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직후 반입자는 블랙홀 내부로 빨려 들어가고 입자는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이 가능해서 멀리서 보면 사건의 지평선에서 입자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걸 볼 수 있다 라고 호킹이 시간의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입자 반입자의 쌍생성으로 호킹 복사를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다 라는 지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반입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블랙홀 내부의 물질과 만나서 질량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입자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반입자가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면 블랙홀 질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처럼 입자 반입자 쌍이 만들어진 다음에 굳이 반입자만이 들어가고 입자는 밖으로 방출되어야 할 엄밀한 이유는 없죠. 사실 이건 많은 현대 물리학자들은 호킹이 너무 사람들에게 설명을 비유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건데 잘못된 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정한 이유는 양자역학 그리고 일반 상대론의 시공간 왜곡의 효과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블랙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진공이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블랙홀로 떨어지는 사람이 측정하는 에너지는 사실 떨어지는 사람은 중력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 관찰자가 잰 진공 에너지와 떨어지는 사람이 자기가 잰 에너지는 사실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관찰자의 에너지, 그 위치에서의 진공의 에너지를 멀리서 측정하면 값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시공간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멀리서 보면 블랙홀로 접근하는 사람의 진공 에너지가 다르고 그걸 이용하면 멀리서 봤을 때 블랙홀의 온도가 다르다
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블랙홀의 온도가 멀리서 보면은 다릅니다. 진공과 달라서 온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리학에선 어떤 물체가 온도가 있으면 그 물체로부터 바깥쪽으로 전자기파 복사, 이걸 흑체 복사라고 하죠. 흑차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이유만으로도 블랙홀은 바깥으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블랙홀이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를 잃고 증발해 버릴까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쪽을 전공하는 물리학자분이 보면 어쩌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 이야기를 너무 100% 믿지 마시고요. 검색을 해보고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블랙홀이 증발하는 것이 가능하죠. 에너지를 바깥으로 계속 전자기파의 흑체 복사로 바깥으로 방출하니까 블랙홀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따라서 질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호킹의 계산에 의하면 너무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뭐냐면 블랙홀이 얼마나 빠르게 증발해서 사라질까를 결정하는 시간의 스케일이 블랙홀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질량이 작은 블랙홀일수록 더 빨리 증발해서 사라진다는 그런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 블랙홀이 온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블랙홀이 갖고 있는 엔트로피는 사건의 지평선의 표면적에 비례한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죠. 자, 블랙홀의 증발이 작은 블랙홀일수록 빠르다. 그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우주가 태어난 직후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아주 오래전에 원시 블랙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블랙홀은 아마도 만들어지자마자 호킹 복사를 생각하면 증발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지구에서 아주 멀리를 볼 수 있는 천체망원경 같은 관측기구를 만들어낸다면 우주의 초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그러면 과연 아주 작은 블랙홀들이 증발해서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명확한 관찰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블랙홀의 호킹 복사하고 관계돼서 또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정보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블랙홀이 외부로 방출하는 것은 흑체 복사잖아요. 흑체 복사는 사실 블랙홀의 질량, 그리고 블랙홀의 전하량, 가운동량, 이렇게 블랙홀이 갖고 있는 딱 몇 가지 속성만으로 흑체 복사가 결정돼요. 이게 너무나도 흥미로운 역사를 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주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같은 책을 블랙홀로 집어던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블랙홀이 사건의 지평선의 표면으로 방출하는 정보는 우리가 집어던진 책에 담겨있는 정보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블랙홀로 들어간 정보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걸 묻게 되죠. 들어간 정보는 많을 수 있는데 바깥으로 방출되는 정보는 적기 때문인 거죠. 이걸 블랙홀의 정보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들어간 정보가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많은 물리학자들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쪽 전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도만 말씀드려서 사실 정확히 어떻게 이 정보 역설이 해결됐는지는 솔직히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스티븐 호킹의 물리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두 업적을 꼽아라. 그러면 말씀드린 호킹 복사, 그리고 특이점 정리를 많이 꼽습니다. 블랙홀의 특이점 정리는 펜로즈,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기도 했죠. 이분이 특이점 정리를 처음 증명하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우리는 밖에서 사건의 지평선까지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블랙홀의 내부에는 반드시 크기가 0이고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인 특이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펜로즈가 증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에 특이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들은 호킹이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 우주는 팽창하잖아요. 우주가 팽창하는 전 과정에 관련된 시간이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점점 작은 공간으로 모여들겠죠. 그래서 우주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거꾸로 튼 동영상을 생각하면 결국 많은 물질이 한 점으로 모이는 상황에 해당되죠. 이게 블랙홀과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과 펜로즈가 블랙홀의 특이점 정리를 우주 전체에 대해서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얻어지게 될까요? 빅뱅 초기 우주도 특이점에서 시작했어야 한다라는 그런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호킹이 거두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의 빅뱅 초기도 특이점이다 라는 흥미로운 결론인 거죠.
책을 보면 상당히 유머 감각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호킹에 관계된 에피소드 중에도 유명한 게 있거든요. 이게 날짜도 알려져 있고요. 포스터도 제가 찾았는데요. 2009년 6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호킹이 그날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 모두를 초청하는 파티를 개최합니다. 2009년 6월 28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너무나도 재밌는 게 파티는 6월 28일에 해요. 근데 이 파티의 공지는 6월 28일 다음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니 파티는 어제 했는데 공지를 오늘 한 거예요. 오늘 공지를 보고 어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먼 미래라도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100년 뒤 우리 후손 누군가가 이 호킹이 남긴 그 다음날 공지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6월 28일 올 한해 2009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파티에 가겠죠. 그랬는데 파티에 온 시간 여행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라고 알려져 있죠. 그 얘기는 뭘까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거를 이렇게 시간 여행자를 초대한 파티로 호킹이 그 재밌는 결과를 얻은 거죠. 이 포스터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먼 미래에는 뭐 영국, 캠브리지 대학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 공고문을 보면은 이 파티가 열리는 위치를 위도 경도로 숫자로만 알려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 재밌는 표현이 있냐면 이 파티는 to be held in the past입니다. 과거에 열릴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죠. 한번 이 포스터도 유심히 보십시오. 이 포스터는 그런데 파티를 한 그 다음에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미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미래의 누군가가 이 공고를 보고 과거인 시간여행자 초대하는 파티에 갔겠죠.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스티븐 호킹이 남긴 여러 흥미로운 사유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철학에 대한 비판 같은 것도 조금 남겼고요. 스티븐 호킹은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책도 그렇고 물리학자들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스티븐 호킹도 뭐 신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힉스 입자 같은 경우에는 God particle, 신의 입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눈을 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신이 등장한 문장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물리학자가 이때 신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물리 법칙을 비유한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사실 자타가 공인하는 무신론자인 게 분명하고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의견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핵전쟁의 위험, 기후변화 이런 걸로 아마도 인류가 1000년 이내에는 아마도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요. 이거를 피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태양 이전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계인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도 스티븐 호킹이 표명하기도 하는데요. 우주는 너무나도 크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서 외계의 지적 생명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외계의 지적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스티븐 호킹이 예를 든 게 우리 인간이 중남미에 사는 같은 인간에게 저지른 악행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나쁜 일을 할 수 있었듯이 고도로 발전한 외계의 지적 생명은 우리 인간을 우호적으로 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외계인과 접촉하지 말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초지능 인공지능, 아직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슈퍼 인텔리전트한 인공지능이 도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호킹이 저는 이 얘기에 관련돼서 남긴 표현이 저는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지능 인공지능, 엄청나게 발전한 인공지능은 인류의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큰 사건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초지능 인공지능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건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쩌면 초지능 인공지능이 인류의 절멸을 만들어서 인간이 이룰 가장 위대한 사건이자 인간이 맞닥뜨리게 될 마지막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스티븐 호킹이 가장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가 아무래도 시간의 역사 책 같아요. 이 책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2000만 부 이상 팔렸고 영국과 미국에서 237주 동안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책이 정말 의미 있는 책이어서 많은 분들이 꼭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에 관계돼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호킹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책을 사요. 앞부터 읽기 시작하겠죠. 그럼 도대체 몇 페이지까지 읽고 멈출까? 라는 걸 의미하는 지수인데요. 책 전체를 100
이라고 할 때 어디서 멈췄는지를 측정하면 시간의 역사의 호킹 지수는 6.6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앞부분 7% 이내까지만 주로 읽는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킹 지수를 어떻게 측정할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솔직히 답 안 할 거 아니에요? 앞에만 본 다음에 나 저 다 읽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북이 있죠. 그래서 이북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북마크를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북을 조사해서 사람들의 북마크가 이 책에서 어디까지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는 전체의 6.6%에서 주로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유명한 책을 사놓고 끝까지 읽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지수가 호킹 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남긴 여러 명언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통계물리학자고요.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복잡계 물리학인데요. 여기에 관계돼서 호킹이 남긴 얘기가 있습니다. 21세기는 복잡성의 세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깁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물리학자가 모두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런 기본 법칙들이 서로 연결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엄청나게 다양한 복잡성을 설명하는 시도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호킹은 스스로를 어린 아이로 비유한 얘기도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다. 하지만 나는 계속 어떻게 그리고 왜를 물어왔다 라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얘기도 저는 정말 좋았는데요.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아마도 우주에는 생명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적 생명은 아주 드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지구에도 지적 생명이 출현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우리 인간 자체도 우주적인 규모에선 과연 우리가 스스로를 지적 생명이라고 과연 스스로를 일컬을 수 있을까라는 의미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또 재미있는 인용문이 하나가 또 생각났는데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호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론을 믿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차로 건널 때 어떻게 하는지 봐라. 당연히 다가오는 차가 있는지 이렇게 살피면서 건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운명론을 믿는 걸까라고 생각해보자 라는 재미있는 인용문도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마지막 강연이 유튜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마지막 강연에서 호킹이 들려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마칠 것 같습니다. 호킹이 한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고개를 숙여서 발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을 보세요. 보이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무엇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가 상상해 보세요.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삶이 아무리 힘들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오늘 스티븐 호킹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